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 회동이 방금 전에 끝났습니다. 탄핵 심판 쟁점과 국회 현안 그리고 민주당 현안들을 조승래 민주당 수석 대변인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조승래 의원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민주당 수석 대변인 조승래입니다. 지금 그 중요한 자리에 계시다가 방송을 위해서 지금 조금 먼저 오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재명 대표와 김경수 전 지사가 네. 오늘 오후 4시 반에 이제 국회 본관에서 이제 만났는데요. 네. 그래서 아마 한 1시간 20분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좀 오래 얘기를 나눈 겁니다. 예, 예. 대략 예측건데 한 1시간 정도 안쪽이면 끝나지 않을까 싶었는데 식사 자리도 아니었는데 제법 길었네요. 그렇습니다. 차 한잔 예. 마시면서 하는 대화였는데 예. 꽤 뭐 진지하게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하신 것 같습니다. 두 분 표정은 어땠어요? 예, 들어갈 때 표정은 좋았고요. 나올 때 표정은 제가 못 봐가지고 그런데 이제 모두 발언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나 김경수 지사나 다 네. 공통으로 한 얘기가 지금 현재 이 대한민국이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이제 헌정 질서를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 네. 이 헌정 질서의 회복 여부가 결국엔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명운을 결정한 매우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네. 민주당이 역할을 잘해야 된다. 더 크게 단결해야 된다. 그런 취지의 이제 모두 발언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내용을 가지고 두 분이 한 1시간 넘게 대화를 한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이 보니까 오늘 이제 회동을 하고 이런저런 얘기 많이 나누시고 또 그 전에 약간 뭐 김경수 전 지사라든지 임종석 전 실장이라든지 뭐 김부겸 전 총리라든지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보기에 따라서는 좀 약간 뼈 있는 말씀들도 하시고 그런 것들 이후에 이제 나온 건데 이재명 대표 측에서 먼저 제안한 거겠죠. 이 회동이 이루어진 거는. 예, 뭐 어쨌든 그거는 뭐 자연스럽게 예, 만나기로 한 것이고요. 특히 김경수 전 지사의 경우에는 이제 얼마 전에 복당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복당을 환영하는 의미도 있고 이제 아까 김경수 지사 얘기로는 3년 6개월 만에 다시 당으로 돌아온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예. 김경수 지사의 감회도 새로울 것이고 복당의 의미도 있군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복당을 환영하는 그런 의미고 당에서 지금까지 워낙에 큰 역할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당에서 역할을 좀 서로 좀 잘 하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만남이 계획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측에 따르면은 임종석 전 실장, 김부겸 전 총리도 뭐 이달 안에 그 2월 안에는 만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가능성이 많다고 예, 보세요. 지금 이제 그 일정을 구체적으로 잡고 있는 중이고요. 네. 아마 2월 한 하순경에 좀 서로 일정을 좀 맞추다 보니까 그때쯤 뭐 잡히게 될 것 같습니다. 예컨대 이낙연 전 총리. 아직 거기까지는 지금 현재는 이낙연 전 총리는 사실은 민주당을 나가서 다른 당을 하고 있는 계신 분 아닙니까? 네. 그런 분들까지 현재에서 만날 계획은 없고요. 아직까지는. 지금 이제 예. 우선은 당내에 당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왔던 분들과 우선은 소통하고 의기투합하고 하는 과정들이 우선이지. 네. 그건 조금 더 그건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오늘 만난 김경수 전 지사, 뭐 임종석 전 실장, 김부겸 전 총리 뭐 예컨대 뭐 그런 분들은 이제 두루두루 만날 것 같다는 말씀이신데 이게 이른바 조기 대선 가능성과 뭐 연관이 없다고 보긴 힘들잖아요. 뭐 그거는 이제 이해하시는 분들이 어떤 시각을 가지고 이해하시고 또 해석하는 거는 뭐 그럼 뭐 네. 저희들이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그런 측면보다는 실제로 지금 이제 이 12월 3일 날 비상계엄 이후에 네. 그게 이제 내란으로 규정이 되면서 대통령이 헌법재판을 받고 있고 또 사법적인 이제 재판까지 받고 있는 중 아닙니까? 구속이 되어 있고. 그런데 이게 그 실제로 이게 질서 있게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았지만 중간에 상당한 좀 어려움들이 벌어지고 있고 서부지법 폭동이라든지 이런 상황까지 전개되면서 네. 대한민국이 요 내란이라는 상황이 정말로 심각한 대한민국의 균열이나 분열로 가지는 않을까 하는 큰 걱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의 구성원들이 좀 크게 좀 힘을 좀 잘 모아서 의기투합하고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거에 대한 일단 공감대가 있어서 우선은 그게 이제 회동을 하게 되는 그런 직접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그런 측면에서 대화들을 많이 나누시게 되는 거지 네. 대선과 관련된 얘기들을 나눌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어쨌든 큰 틀에 어떤 국정 혼란이랄까 이런 것들 종식시키고 정상화시키는 이런 것들에 그렇습니다.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말씀하셨고요. 자, 관련되는 얘기니까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8번째 탄핵 심판 변론 기일입니다. 지금도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 오늘 좀 약간 주목해서 보신 부분 어떤 게 있습니까? 우선은 지금 이제 8번 진행한 증인 신문들을 하면서 네. 그중에는 국회 청문회에서 증언했던 것을 말을 바꾸거나 검찰 조사에서 말을 바꾸거나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떤 게 맞는 거지라고 하면서 아주 이제 이 지연 말단적이고 아주 구체적인 것들, 뭐 지연 말단적인 것이라고는 좀 약간 어폐가 있겠고 네네. 아주 디테일하고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르냐 다르냐 가지고 뭐 의원이냐 요원이냐 가지고 계속 이런 실갱이들을 대통령 측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헌법재판의 본질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헌법재판은 특히 이제 대통령이 내란 행위를 했는가, 네. 그 행위가 그러면 그러니까 그 계엄 선포를 했는데 이 계엄 선포가 정당한 요건을 갖춘 것이냐, 사유가 분명하냐, 그리고 국회와 선관위의 병력을 파견한 것이 그게 폭동 목적의 내란 혐의냐 아니냐, 그러니까 위헌 위법한 행위인가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핵심은 그거죠. 소위 계엄령 선포의 요건이 돼 있는 거냐, 사유가 되는 거냐, 전시 혹은 사변 그에 준하는 비상사태인데 과연 그 당시 그랬냐, 그거에 대한 판단이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과정과 절차는 제대로 밟았느냐, 국무회의가 제대로 진행됐는 거냐, 의결이 있었느냐, 국무위원들의 부서가 있었느냐. 부서는 헌법 개정, 비상계엄 뭐 이런 것들은 부서는 국무위원 전원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서를 하고 나서 국회에 통보가 됐느냐, 이런 과정들. 그리고 국회와 선관위의 병력을 보내서 국회 의결을 방해하려고 했느냐. 그러니까 이게 핵심적인 쟁점들인 거거든요. 그런데 아주 그냥 구체적인 것을 가지고 뭐냐 자꾸 이러면 서로 이제 말을 맞추고 때로는 증거를 막 인멸하는 행위까지 보여지니까 사실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게 상당히 헷갈려 보이지만 그 본질은 변함이 없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 아마도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도 이 사안의 핵심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냐 아니냐에 대한 핵심적인 몇 가지 포인트들에 대해서 계속 확인하는 그런 과정들을 충분히 거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뭐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뭐 예컨대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 받은 적이 없다고 답변했고, 조성현 수방사 경비단장은 이진우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지시 받았다. 굉장히 엇갈리는 얘기들을 했는데, 자, 이런 것들에 이제 그거는 이제 헌법재판관들이 헌재에서 이제 판단을 할 문제고요. 어느 것의 신빙성이 더 있는지는 기본적으로 헌재는 신속 심리, 윤 대통령 측은 충분한 심리, 방어권 보장 이걸 계속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자, 헌재가 피청구인 쪽에 좀 충분한 심리해야 된다, 이거를 받아들여야 된다 하고 보십니까? 그럼 어떤 게 충분한 거냐? 네. 그 문제가 있을 텐데요. 아까 이제 김봉식 서울청장이 뭐 봉쇄 지시가 없었다, 정치인 체포하라는 얘기 없었다라고 얘기하지만 네. 제가 산 증인이거든요. 제가 국회의원 신분을 밝히고 가겠다고 했는데 봉쇄를 안 풀어줬어요. 그래서 마침 옆에 있던 시민들이 도와주셔가지고 제가 담장을 넘어 들어갔습니다. 국회의원이 들어가겠다고 봉쇄를 했거든요. 제가 산 증인인데. 이렇게 말을 바꾸는 행위들 자체가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네. 실제로 시간을 달라고 하는 것이 자꾸 이렇게 말을 자꾸 반복하고 아주 구체적인 이런 하나하나를 형사재판 하듯이 하겠다라는 차원이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대통령 측의 큰 좀 착오라고 생각합니다. 이 헌법재판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2.3 계엄이 네. 그 위헌 위법한 행위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4가지 정도로 쭉 정리된 핵심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관련된 자료들도 확인을 했고 증거도 확인을 했고 증인도 충분히 불러서 얘기를 들었다라고 헌재가 판단한다면 네. 그거는 재판장 그리고 헌법재판관들이
평의를 통해서 또 결정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무슨 그 지금 뭐 문영배 소장이 공격을 엄청 받고 있는데 네. 그분이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이 헌법재판소의 재판 진행은 철저하게 8명의 헌법재판소의 평의를 통해서 증인을 채택하는 것도 재판을 진행하는 거 다 결정을 해서 진행을 한 겁니다. 네. 그 점에 대해서는 너무 이렇게 헌재를 흔드는 시도는 나중에 그 결과에 대해서 미리 불복하려고 자락을 까는 것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국민의힘이나 뭐 윤 대통령 측이나 이런저런 문제 제기를 많이 했는데 그 중에 제일 좀 그 뭐라 그럴까요? 가장 강력하게 문제 제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검찰 조서 증거 채택. 왜 형사소송법 그 개정 내용도 있는데 왜 그러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그 부분도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어떤 것을 증거로 채택하고 말고 하는 문제는 네. 그 재판장의 이제 재량의 사항이고 그리고 그게 어떤 재판을 진행하는 어느 한 사람이 그 재판 소장이든 주심이 됐던 네.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재판관들의 평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과 대통령 측은 너무 과도한 정치 공세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차피 헌재가 종합적으로 판단할 그렇습니다. 거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자,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국민의힘을 향해서 위헌정당으로 해산될 수도 있다 하고 말해서 이제 여당은 당연히 반발을 했습니다. 저 의원님도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예. 실제로 지금 국민의힘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보수 정당의 의미라기보다는 극우적 사고가 좀 점점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보수적인 정당이라고 한다면 현재 대한민국의 헌정 체제를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지금 국민의힘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면 헌법재판소도 부정하고 그리고 사법체계도 부정하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대한민국 헌법 질서 자체를 다 지금 부정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를 공격하고 대한민국 사법부를 공격하고 이거는 정말로 스스로가 헌법 질서를 부정하는 위헌 정당의 길을 가고 있다.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춘석 의원의 그 얘기는 저는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이다. 그렇습니다. 자, 이게 정치가 이렇게 막 갈등 구조가 강하다 보면은 또 이렇게 말이 세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민주당 내에서도 약간 좀 뭐라 그럴까 논란이 있는 말들이 최근에 나오던데 예를 들어서 뭐 광주에서 탄핵 반대 시위하려면 쓰레기장에서 하라든지 강성 보수 2030 세대에 대해서는 고립시켜서 스스로 말라 비틀어지게 해야 한다. 뭐 이런 말들이 좀 논란이 됐는데 이재명 대표도 이거는 좀 아니다 싶었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신중한 언행을 당부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실제로 이제 정치가 격렬화되면서 예. 격화되면서 다소 정제되지 않은 목소리 또 부적절한 언행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네. 그런데 저희 민주당은 그 부적절한 목소리가 있을 때마다 경고를 주거나 아니면 책임을 묻거나 네. 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오히려 국민의힘에 묻고 합리적이고 싶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목소리는 찍어 누르고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김상욱 의원 아닙니까? 김상욱 의원은 그 물산 시당위원장인가요? 네. 그 당직 사퇴를 종용하고 심지어는 탈당을 종용하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발언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찍어내려고 하고 있고 실제로 그때 그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할 때 한남동에서 이제 시위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가서 그 실제로 선동을 했던 의원들 윤상현 의원이라든지 김기현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아주 심한 언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언사들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그 어떤 조치를 하고 있나요? 자, 국민의힘에 반문해 보겠다 하는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그 부분에 네. 대해서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서는 본인도 사과하고 또 당 차원의 조치도 하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일관되게 정말로 언행에 좀 신중을 기해달라는 얘기를 계속 좀 당내에 발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 정책 행보가 외연 확대, 중도층을 겨냥했다 이런 관측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반도체 특별법의 52시간 이제 예외 규정이었는데 당내 그리고 이제 노동계 반발에 좀 주춤하는 모양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중도층을 겨냥한 말만 있고 실천은 없다. 뭐 이렇게 뭐 심지어는 뭐 속임수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이런 비판은 어떻게 보세요? 뭐 그게 아마도 저희들이 보기에는 국민의힘이 좀 아파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당이 예. 그 지지층을 넓히고 외연을 확장하려고 하는 노력은 당연한 겁니다. 예. 당연한 거고 더군다나 지금 이재명 대표와 저희 민주당의 인식은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와 민생이 매우 심각한 처지에 있고 네. 이런 데다가 내란 사태까지 벌어지면서 훨씬 더 심각해졌다. 그러니까 심각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네. 종래의 그냥 일반적인 수단으로는 이 상황을 해결하기 어렵다라는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의 심각성에 맞는 정책의 유연성 혹은 다양성을 저희들이 고민을 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혹자들은 그러잖아요. 뭐 왼쪽 깜빡이 오른쪽 깜빡이 번갈아가면서 왔다 갔다 한다 이런 표현도 하지 않습니까? 네. 저희들은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비상 깜빡이를 켜고 있는 겁니다. 비상 깜빡이는 왼쪽 오른쪽 다 켜야 되거든요. 비상 깜빡이를 켜고 있는 겁니다. 두 개가 이렇게 그렇습니다. 오른쪽 왼쪽이 깜빡거리죠. 워낙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비상 깜빡이를 켜고 가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 지금 현재 상황이 아주 정상적으로 있었던 조건 속에서 자기들이 계속 고집하던 그 얘기만 앵무새같이 주장을 하면서 끊임없이 현실의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의 노력을 그 비아냥거리는 것은 여당이라는 사람들이 해야 될 태도는 분명히 아니죠. 여당이 어떤 정책적으로 더 이니셔티브를 지고 치고 나가지는 못할 망정 왜 이렇게 비난만 하냐 그렇죠. 이런 취지로 이제 말씀하셨고요. 자, 만약 이건 가정입니다. 만약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지금 이제 상황은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독주 체제다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닙니다. 자, 조승래 의원님 보시기에 민주당에서 대선 경선이 치러질 것이라고 전망을 하십니까? 경선은 치러지게 될 겁니다. 우리 저희들의 당원 당규상 네. 경선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네. 뭐 지금 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만 대통령에 대한 파면이 결정이 되게 되면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르도록 돼 있기 때문에 네. 본선거 기간 또 공직자들의 사퇴 시한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경선은 한 달 이내에 마쳐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매우 촉박하죠. 그거는 비단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그렇고 다른 모든 정당들이 다 똑같이 사실은 빡빡한 스케줄로 경선을 치르고 본선을 치를 수밖에 없는 구조일 겁니다. 그러나 네. 경선은 당연히 진행되죠. 그러니까 경선이 당연히 진행된다는 말씀은 이제 어쨌든 당내 상황을 계속 살펴보시고 계실 테니까 이재명 대표 말고도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누군가 나온다 이런 뜻으로 저는 이제 그 해석이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김부겸 전 총리, 김경수 전 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이렇게 다 이렇게 거론되고 있는데 최근에 김동연 지사 얘기를 보니까 뭐 자신의 정치 행보는 이재명 대표 재판 결과에 영향받지 않는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 뭐 예를 들어서 이 대표가 어려워지니까 그 기회를 노려서 나가고 뭐 이런 게 아니고 뭐 자기가 하나 안 하나는 그냥 자기의 판단에 달렸다 이런 얘기 같아요. 여러 명이 나올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십니까? 아니 그럼요. 그러니까 네. 그 본인이 당 내에서 뭐 그게 조기 대선이든 예. 뭐 정상적으로 하는 대선이든지 간에 예. 내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분들은 누구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네. 내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겠다. 나는 이런 가치를 대한민국을 위해서 좀 내 뜻을 좀 펼쳐보겠다고 네. 하는 비전과 또 그걸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들이 있으니까 뛰어드는 거지. 네. 다른 사람 때문에 뛰어드는 건 아니죠. 그런 면에서 보면 김동연 지사 나옵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뭐 나온다 안 나온다 말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근데 저는 적어도 우리 당에 뭐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당연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 때문에가 아니고 내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이 시점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판단하시는 분들은 저는 도전한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 도전은 저는 충분히 박수 받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가정을 두 가지 가정을 전제하고 질문 드린 건데 하나는 조기 대선이 뭐 벌어질 경우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또 하나는 3월쯤에 이제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2심이 나온다고 가정했는데 그 2심에서 1심처럼 좀 이재명 대표한테 좀 안 좋은 어떤 판결이 나올 경우 이게 민주당 내 대선 경선이랄까 그 분위기에 영향을 끼칠 거라고 보세요. 글쎄 뭐 저는 뭐 가정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근데 지금 이제 큰 이제 대통령 파면 여부가 가장 네. 큰 변수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대통령 파면 여부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이 뭐 파면이 되면 뭐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되니까 그렇지만 극단적으로 뭐 그런 가능성은 없다고 보지만 반대의 경우일 경우는 상당히 좀 끔찍한 예상도 가능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대통령의 파면 여부에 대해서 집중하는 게 저희 당이나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네. 그리고 다른 민주당의 구성원들도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 이후에 전개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그 상황에 맞게 또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당 스스로도 또 헤쳐나가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조기 대선이 펼쳐진다는 거는 뭐 현재 판단이 뭐 인용으로 나온다는 걸 가정하는 건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봤을 때는 야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거를 큰 동력으로 해서 뭐 치고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텐데 그 현재 판단이나 그런 전국 상황을 그렇다고 해도 이제 대통령 선거라는 건 사실 미래 비전을 이제 유권자들에게 판단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봤을 때 민주당이 보여줄 미래 어떤 겁니까? 좀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그래서 저희들은 회복과 성장을 얘기하는 네. 겁니다. 네. 회복과 성장.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이 그 원인이 뭐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 있든 뭐 세계 경제의 여러 가지 흐름이 있을 수도 있고 네. 그리고 거기에다가 지금 내란이라는 이 사태까지 겹치면서 네. 매우 심각한 지경이고 이 상태를 계속 방치한다면 대한민국이 정말로 좀 암울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저희들은 회복과 성장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 어떤 정책 수단을 채택할 것인가는 과거 우리 당이 쭉 그동안 고민했던 것을 뛰어넘는 해법. 마찬가지로 국민의힘도 보수적인 정당이 가졌던 그 해법을 뛰어넘는 해법들을 서로 제시하면서 네. 이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책 경쟁을 했으면 좋겠다. 이게 저희들의 기대고 저희들은 그걸 위해서 여러 가지 또 고민도 하고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회복과 성장을 위한 그렇습니다. 정책 경쟁했으면 좋겠다. 자,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최근에 이제 그 대전의 초등학교에서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뭐 이른바 하늘이법 제정 추진하겠다고 했고 뭐 여야도 여기에 이제 신경 쓰는 그 모습입니다. 교원단체 뭐 정교조 이런 데서는 기본적으로 그 교원들의 어떤 권리나 이런 부분이 침해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반대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잘 어떻게 설득을 해 나가서 빨리 마련을 해야겠죠.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예, 저도 어제 그 이재명 대표와 함께 그 하늘이 빈소에 가서 예. 조문을 하고 그 아버님과 대화를 많이 나눴습니다. 네. 그때 이제 하늘이법을 꼭 좀 해달라는 아버님의 요청이 있었고요. 네. 저희들도 그런 걸 하기 위한 이제 제도적 대책을 충분히 숙고해서 만들겠다고 이제 약속까지 했죠.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적격한 교사에 대해서 네. 어떻게 할 것인가는 사실은 오래된 화두 중에 하나입니다. 오래된 화두 중에 하나인데 그 실효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좀 숙고할 필요가 있고요. 제가 전교조나 교사노조 분들하고 대전에 계신 분들하고 제가 통화를 쭉 제가 어제 많이 했었는데 그분들도 정말로 이 교사들의 그런 그 좀 부적절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걸르는 장치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안 하지 않고요. 뭐 교권이라는 그런 그냥 하나의 원칙만 가지고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저는 그렇게 교사들한테 말씀도 드렸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교사들이 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좀 목소리를 내시고 좀 그 제도 개선 것도 좀 촉구하는 게 오히려 교사들의 신뢰를 높이는 길이기도 하고 학부모나 학생들에게도 훨씬 더 안심을 시키는 그런 게 될 테니 교권이라는 것만 가지고 반대하지 마시고 좀 적극적으로 대책을 좀 만드는 게 필요하겠다. 사실 저는 그런 좀 권고를 좀 했고요. 그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교사들이 어떤 이런 문제에 있어서 설득당하는 대상이 아니고 스스로 그렇습니다. 그 어떤 변화에 앞장섰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까지 오늘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수석 대변인 조승래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